새벽 3시 30분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에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만이 정막을 깼어요. 편의점 안에서 현우는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2살, 대학교 2학년.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이렇게 편의점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현우에게 이 야간 알바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시급이 조금 더 높았고 새벽 시간이라 손님도 적어서 틈틈이 전공 책도 볼 수 있었죠. 현우는 라면 박스를 옮기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4시가 되면 새벽 배송 트럭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재고 공간을 확보해야 했죠. 삐빅.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들어오고 계셨어요. 회색 바람막이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우가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다시 재고 정리에 집중했어요. 박스를 옮기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진열대를 정리했죠. 새벽 근무는 이렇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현우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까 들어온 할아버지의 발소리도 물건을 고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고개를 들어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냉장고 앞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몸을 냉장고에 기대고 있었고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현우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소리도 불규칙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현우가 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현우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현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있었죠. 심장 문제인가? 현우는 재빨리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약이 있을까 싶어서요. 있었습니다. 작은 약통이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작은 알약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약인 것 같았죠. 할아버지, 이 약 드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워 약을 먹도록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삼켰어요. 현우는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편의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계시고 얼굴이 창백해요. 네, 심장약은 드셨는데. 현우는 위치를 설명하고 상황을 전달했어요. 네, 30분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분이나 걸려요?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새벽 시간이라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멀리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해도 20분에서 30분은 걸린다고 했죠. 현우는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규칙했고 약을 먹었지만 안색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입술도 조금 파래 보였습니다. 30분을 기다리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서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괜찮. 할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우는 이미 할아버지를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 체구가 크지 않아서 현우 혼자서도 일으킬 수 있었어요. 편의점은 괜찮아요. 문 잠그고 갈게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현우는 재빨리 CCTV 작동 중 팻말을 문에 붙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업고 갈게요. 현우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할아버지는 미약하게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죠. 하구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현우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현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5분 거리에 작은 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는 곳이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할아버지의 무게가 어깨에 전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현우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찬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현우는 계속 뛰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어깨에 기댄 할아버지의 호흡이 느껴졌어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현우는 속도를 높였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병원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십자가 표시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다 왔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현우는 마지막 힘을 내서 병원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환한 불빛이 쏟아졌어요. 여기 환자 있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현우의 외침에 간호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편의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고 심장약을 드셨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간호사들이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119는 왜 안 불렀어요? 불렀는데 30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진료실로 밀고 갔어요. 의사가 달려와 재빨리 할아버지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현우는 복도에 서서 숨을 헐떡였어요. 온몸에서 땀이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등과 어깨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어요. 제때 도착했으니까요. 현우는 벽에 기대선 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쓰러지신 걸 봐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세였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안정 중이십니다. 오늘 하루는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 내일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현우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연락은 어떻게 하죠?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거 있으세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약통만 주머니에 있었고 간호사가 작은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점퍼 안주머니에서 찾았어요.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나왔어요.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분. 왜요? 간호사는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분 장태영 씨신데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누구신데요? 간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검색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미래테크 창업자 장태영 회장, 10년 만에 은퇴.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분명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대기업 창업자세요. 10년 전에 은퇴하셨다고 하네요. 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새벽에 편의점에 간호사도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서실에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간호사는 신분증 뒷면에 적힌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이 업고 온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학생, 연락처 좀 남겨주실래요? 나중에 환자분께서 깨어나시면 감사 인사라도 전할 수 있게. 현우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네, 수고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용감하게. 간호사의 칭찬에 현우는 쑥스러워하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어깨도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계는 새벽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죠. 현우는 카운터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장태영? 그런 대단한 분이 왜 새벽에 혼자 편의점에 계셨을까? 하지만 그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일 뿐이었어요. 현우는 정리하던 재고를 마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곧 교대 직원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오늘도 학교에 가야 했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어야 했고 내일 또 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해야 했어요. 평범한 일상. 그게 현우의 삶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그날 일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학교 과제에 치이고 편의점 알바로 바쁜 일상이 계속됐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 현우는 편의점에서 오전 근무를 막 끝내려던 참이었어요. 교대 시간이 15분 후였습니다. 현우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학교에 5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조별과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붕.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편의점 앞에 나란히 섰어요. 차량들은 모두 같은 색, 같은 모델이었고 번호판도 연번이었죠. 현우는 멈칫했습니다. 뭐지? 이 동네에서 저런 차를 본 적이 없었어요. 평범한 주택가였고 대부분 경차나 소형차들만 다녔죠. 차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 하얀 셔츠, 넥타이까지 모두 비슷한 차림이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편의점 쪽으로 걸어왔어요. 삐빅.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편의점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장현우 씨이십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권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현우는 경계심을 갖고 물었어요.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은 두툼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미래테크 비서실장 박민수.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래테크? 그 이름을 본 순간 사흘 전 일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보여준 뉴스 기사. 장태영 회장. 혹시 사흘 전에 제가 비서실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태영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시죠.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내실 수 있으십니까? 현우는 난감했어요. 지금은 일 끝나고 학교 가야 해서 30분이면 됩니다. 학교까지는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조별과제 회의는 5시, 지금 시간은 3시,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했죠. 알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교대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10분 후 교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간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십시오. 현우는 조금 어색하게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놀라웠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고 모든 게 반짝거렸어요. 현우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웠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수석에 앉았고 기사가 운전을 했어요. 뒷자리에는 현우 혼자였습니다. 병원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비서실장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 먹는 평범한 일상. 그게 현우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고급차를 타고 대기업 회장을 만나러 가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15분 후 차는 대학병원 VIP 동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현우는 조금 어색하게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는 일반 응급실과 달랐어요. 훨씬 조용하고 깨끗했죠. 로비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현우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VIP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실장이 한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장현우 씨 모셨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밝은 병실이었어요. 창가에는 큰 소파가 있었고 침대는 일반 병실보다 훨씬 컸죠. 침대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사흘 전 편의점에서 쓰러졌던 그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색이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계셨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현우군. 할아버지가 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현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앉게. 할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우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 할아버지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일세. 받아주게. 할아버지가 봉투를 현우에게 내밀었어요. 현우는 봉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생명의 은인에게 주는 거야. 밖에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자네, 이게 얼마인지 알고 있나? 알 필요 없어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비서실장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거절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현우를 바라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젊은이가 아직 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구먼. 그 말에 현우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셨어요. 그렇군. 어머니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네. 할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자네는 받지 않겠다 하니 어머니께 드리는 건 어떤가?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엄마도 분명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어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건 괜찮겠나? 현우는 망설였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나? 비서실장이 먼저 연락을 드리고 괜찮으시면 내가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네. 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감사 인사 정도라면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메모지와 펜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장소영이라고 이름도 함께 적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메모지를 받아 확인했어요. 그 순간 비서실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우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비서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장소영? 비서실장은 재빨리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설마 그분이? 감사합니다, 현우 씨. 비서실장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현우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 가야 해서. 그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네. 비서실장, 현우군 학교까지 모셔다 드리게. 네, 회장님. 현우는 일어섰어요. 할아버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할아버지. 자네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네. 정말 고맙네. 현우는 병실을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은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장소영.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 씨 실례지만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42세요. 비서실장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42세. 장소영.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서울 출신이신가요?
현우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네, 그런데요. 왜요? 비서실장은 재빨리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인사드릴 때 참고하려고요. 하지만 비서실장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1층에 도착하고 현우를 차에 태워 학교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현우 씨. 네,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하고 현우가 사라지자 비서실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12층 병실 문을 급하게 열었어요. 회장님, 장태영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러나? 무슨 일인가? 비서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메모지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 이름 확인하셨습니까? 장소영? 흔한 이름이지. 왜? 현우 씨 어머님 연세가 42세라고 합니다. 장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서울 출신이시고요. 장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비서실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소영이, 내 딸 이름이 장소영이야.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22년 전에 집을 나갔을 때가 20이었어. 지금이면 42세가 맞아.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혹시 정말 따님이시라면 조사해. 지금 당장 장소영 42세, 아들 장현우 22세. 이 정보로 신원 확인해. 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려 하자 장태영이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장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현우는 내 외손자야.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외손자가 나를 구한 거지.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조사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소영, 1983년생, 아들 장현우 2003년생, 현재 서울 거주 추정, 최대한 빨리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급하신 건가요? 오늘 안에 결과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 정말 회장님 따님이라면 22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 재회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이야. 운명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장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장소영.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2년 전 집을 나간 딸의 이름. 장태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장태영의 딸 장소영이었어요. 소영아. 장태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딸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 밝은 미소, 맑은 눈빛. 문득 오늘 만난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착한 눈빛, 정직한 표정. 닮았어. 소영이를 닮았어. 장태영은 그때 느꼈던 묘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현우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라서가 아니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그게 바로 딸을 닮은 얼굴 때문이었을까요? 톡톡.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그래서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말해보게. 내 딸이 맞나? 네, 맞습니다. 장태영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조사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장소영 씨는 회장님 호적에 등재되어 있던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22년 전 호적에서 이탈하셨고 비서실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반지하 주택에서요. 장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지하? 네. 그리고 직업은?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식당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드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두 곳에서 일하신다고 하더군요. 장태영은 침대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혼자서 22년 동안 그렇게 네. 부친 기록은 없고 22년 전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꺼내 장태영에게 건넸어요. 장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소, 직업, 가족관계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 낡은 점퍼를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장태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이, 내 딸이 22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그 딸이 반지하에서 두 곳의 아르바이트로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는 것. 내가 뭘 한 거야?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든 거야.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럼 현우는 정말 내 외손자구나. 네, 회장님. 내가 내 외손자한테 목숨을 구한 거야. 장태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했어요. 22년 전 딸을 버렸던 자신,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구해준 것.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태영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만나야지. 만나야 해. 하지만 회장님, 너무 갑작스러우시면 22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네. 장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일, 아니, 당장 오늘 밤이라도 가고 싶네. 회장님,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따님께서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장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22년 전 자신이 딸을 버렸죠. 임신한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딸이 용서할까요? 그래도 만나야 해. 사과라도 해야지. 장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비서실장, 내일 아침 일찍 퇴원 수속 밟아주게. 그리고 장태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영이 집 주소로 가세.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빌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장태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장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22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22년 전 2003년 봄 미래테크 본사 회장실. 장태영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었고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따님께서 밖에 와 계십니다. 소영이가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20살의 장소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백했고 눈이 붉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장태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임신 3개월이에요. 장태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어디 있는데?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대학 선배였어요.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 떠났어요. 임신 소식 듣자마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장태영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의 아이를 베고 있다고? 아버지, 하지만 이 아이는 당장 병원 가. 내일이라도 수술받아. 싫어요. 소영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낳을 거예요. 미쳤구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미래테크 회장 딸이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 저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딸이기 전에. 탁! 장태영의 손바닥이 소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소영은 뺨을 감싸쥐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선택해. 아이를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영원히 나가든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래테크 회장이야. 회사 이미지가, 주가가, 모든 게 걸려 있어. 내가 내 변덕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할 순 없어. 소영은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정신 차려.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지? 아니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소영은 돌아서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장태영이 불렀지만 소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은 사라졌습니다. 장태영은 그날 딸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거라고. 하지만 소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장태영은 사람을 시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호적에서 이탈했고 휴대폰도 해지했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장태영은 계속 찾았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만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장태영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딸이 살고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2곳의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 꼭 만나러 갈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용서해다오. 장태영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퇴원 수속을 마쳤고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장태영은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고 비서실장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 차는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강남을 지나 한강을 건너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고 골목은 좁고 어두웠죠. 여기, 소영이가 여기서 살았단 말인가.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저기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3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옆으로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인가? 네, 회장님. 장태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은 녹슬고 낡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반지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문패에는 장소영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2년 만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장태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었습니다. 22년 전 그 밝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야위고 초췌한 얼굴.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강하고 또렷한 눈빛. 누구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장태영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그 한마디를 겨우 꺼냈어요.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알아봤어요. 22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죠. 아버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다. 소영아. 장태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찾았다고요? 소영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어요. 22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전 여기 서울에서 계속 살았어요. 나는 정말 찾으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찾고 싶었으면 찾았겠죠. 2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장태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2년 전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 청했을 때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었어요. 그때 왜 저를 버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어. 장태영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용서요?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22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출산할 때 병원비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안 나와도 참았어요. 아이 분유값 벌려고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명절 때 혼자 떡국 끓여 먹으면서 울었어요. 소영아.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해 달라고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시려고요? 장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돌아가세요. 소영이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22년 전에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절하셨잖아요.
소영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죠.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무릎 꿇은 노인과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자. 하지만 현우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현우야. 장태영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왜? 우리 집에?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현우야. 얘기해 줄게. 소영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도 따라 들어갔죠. 장태영은 문 밖에 그대로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소영이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기 있겠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집안. 소영과 현우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테이블, 오래된 TV. 모든 게 초라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거짓말이요? 응, 엄마 가족 말이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가족이 없다고 했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다고. 네, 그게 거짓말이었어. 현우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야. 내 외할아버지고.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응, 계셨어.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가 20살 때 일이야. 소영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22년 전 2003년 봄 20살의 장소영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집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래테크라는 대기업을 운영했고 소영은 아버지의 외동딸이었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하지만 소영이 가장 원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해 봄 소영은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3학년 선배. 잘생기고 똑똑하고 다정했죠. 소영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석 달 후 소영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빠 나 아기가 생겼어. 선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임신했어. 3개월 됐어. 선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오빠, 나 다음 달에 미국 유학 가. 이미 다 준비했어. 그럼 나는? 미안해, 소영아. 난 아직 학생이야. 애 키울 형편이 안 돼. 선배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소영은 혼자 남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니까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당장 병원 가서 수술받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미래테크 회장 딸이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 회사 주가는? 우리 집안 명예는? 하지만 선택해. 아이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가. 소영은 울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갈게요. 그렇게 소영은 집을 나왔어요. 가진 돈은 통장에 있던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창피했고 부끄러웠으니까요. 소영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했죠, 배가. 불러올수록 일은 힘들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소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 비용이 없어서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영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짐했습니다. 잘 키울 거야. 반드시. 소영은 아이 이름을 현우라고 지었어요. 현명하고 넉넉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엄마를 버린 거예요? 응.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응.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하러? 나도 모르겠어.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 밖에는 여전히 장태영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보내세요. 응? 우리한테 가족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엄마랑 잘 살았잖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분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소영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현우야. 제가 나가서 말할게요. 현우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장태영이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할아버지.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우야, 돌아가세요. 현우야, 나는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안다. 다 알아. 모르세요. 22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22년이 없어지나요? 현우야, 저희는 할아버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현우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현우는 계단을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태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현우야, 소영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시죠. 아니야. 조금 더 있을 거야. 장태영은 계단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장태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소영과 현우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분 계속 저기 계세요. 그러게. 소영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장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차에 올라타고 장태영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야.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네. 매일 올 거야. 회장님, 소영이와 현우가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올 거야.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반지하 집의 작은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장태영의 마음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도시락 2개와 편지 1장. 현우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영아, 현우야. 어제 저녁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도시락을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다오. 아버지가. 현우는 도시락을 내려다봤어요. 고급스러운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들. 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소영도 편지를 읽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장태영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반지하 계단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때로는 과일 바구니, 때로는 따뜻한 국이 담긴 보온병. 하지만 소영과 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녁이 되면 장태영이 다시 가져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근무였죠.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차가운 인상을 한 사람이었죠. 남자는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현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장현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어요. 미르테크 부회장 장민호.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아들분?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오빠죠. 장민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현우는 긴장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장민호는 팔짱을 끼고 현우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십시오. 네. 아버지가 요즘 당신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십니다. 매일 그 반지하 집 앞에 가시고 도시락 싸가시고. 장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72살 노인이 그런 짓을 하고 계십니다.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저희가 오라고 한 적 없는데요. 현우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더 확실하게 거절하십시오. 장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포기하실 때까지 계속 거절하세요. 그리고 절대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인데요.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장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재산 분배를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장민호는 비웃었어요. 22년 만에 나타난 딸과 외손자. 그것도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재산에 관심 없다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현우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증명하십시오. 장민호가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 받고 우리 아버지한테서 영원히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게 제 제안입니다. 현우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현명한 선택하십시오. 이건 당신들에게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한테 좋은 게 뭔지는 저희가 알아서 결정해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손님이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장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할게요.
장민호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장민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현우는 편의점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현우야, 미안한데. 사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음 달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고. 그냥 사정이 생겨서. 사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것이었죠. 혹시 미르테크에서 연락 왔나요? 사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역시.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 일로 피해드려서. 아니야. 나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편의점을 나서며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소영도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현우야. 왜요, 엄마? 식당에서 나보고 그만두래. 엄마도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유래요? 인원 조정이 필요하대. 그런데 소영은 말을 이었어요. 식당 주인이 귀띔해줬어. 건물주한테 압력이 들어왔다고. 나를 자르라고. 미르테크.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현우야,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돼.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았던 명함이 아직 지갑에 있었어요. 미르테크 비서실장 박민수. 현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님, 저 장현우예요. 아, 현우 씨. 무슨 일이십니까? 할아버지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회장님은 지금 집에 계신데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장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야, 할아버지 만나야겠어요. 정말 만나줄 수 있니? 장태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네,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카페로 오세요. 알았다.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현우야, 만나서 뭐 할 거니? 확실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더러 우리 삶에서 떨어져 달라고. 현우야.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우리한테 오시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현우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어요. 조용한 카페였죠. 10분 후 장태영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없이 혼자였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앉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태영은 마주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죠. 만나줘서 고맙구나. 할아버지. 현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삶에서 떨어져 주세요. 장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현우야. 할아버지가 계속 우리한테 오시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무슨 일? 저 편의점 알바 잘렸어요. 엄마도 식당에서 해고당했고요. 장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분이시죠? 민호가? 장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이 며칠 전에 편의점으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한테서 떨어지라고. 돈도 줄 테니까 사라지라고. 그 자식이 감히.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현우는 장태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재산도, 인정도, 아무것도요. 현우야,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엄마랑 저랑 둘이서 지금처럼 평범하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미안하다, 현우야. 장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또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았다. 장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가 정리할게. 민호 문제도 모든 것도. 할아버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너희한테 가면 안 되겠니? 장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딸이랑 외손자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태영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고맙다, 현우야. 정말 고맙다. 장태영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현우는 창밖으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72살의 노인이 딸과 외손자를 위해 싸우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테크 본사 회장실. 장태영은 장민호를 불렀습니다. 들어오너라. 장민호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앉아라. 장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내가 소영이와 현우를 괴롭혔다며? 장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의점 사장한테 압력 넣고 식당 건물주한테도 연락했지? 아버지, 그건. 대답해라. 했느냐, 안 했느냐? 장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장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장민호가 일어섰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2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분명 재산을 노리고. 닥쳐라. 장태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애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오히려 나한테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 그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겁니다. 아니야. 장태영이 장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5천만 원도 거절했어. 내가 준 돈 말이야. 장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소영이는 내가 도시락 갖다 줘도 안 받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어. 그건 재산이 걱정이냐? 장태영이 물었습니다. 장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았다. 내가 원하는 걸 주마. 장태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사 지분 70%, 강남 빌딩 3개, 주식 포트폴리오, 제주도 땅, 해외 부동산. 장태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쌓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이야. 공식적으로 등록된 모든 것. 아버지, 다 내게 준다. 장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양도 계약서 쓸 거야. 변호사 불러라. 정말입니까?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장태영이 장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소영이와 현우를 다시는 건드리지 마라. 단 한 번이라도 더 괴롭히면. 장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단 한 푼도 너한테 안 간다. 장민호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해라.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좋아. 장태영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변호사 연락해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해.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고 양도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장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됐냐? 장태영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럼 나가라. 그리고 앞으로 소영이와 현우 이름은 입에도 담지 마라. 장민호는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장태영은 텅 빈 회장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됐겠지, 현우야. 장태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정말 다 넘기신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장태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아직 남은 게 조금 있네. 네. 40년간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소영이와 현우를 몰래 도울 수는 있을 거야. 회장님, 부탁하네. 자네가 도와주게. 절대 내 이름으로는 안 돼. 익명으로 조용히. 비서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네. 장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민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죠. 딸과 외손자의 마음을 여는 것.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소영의 일상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현우에게 장학금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익명 후원자의 장학재단이었죠. 소영에게도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추천을 받았다며 베이커리 카페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하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소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 모든 재산을 넘겼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필요한 도움이었어요. 특히 현우의 미래를 생각하면. 일단 받자.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돼.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태영은 더 이상 반지하 집 앞에 도시락을 놓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소영이 우산 없이 출근하려다가 계단 위에 새 우산이 놓인 걸 발견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죠. 비 조심해서 다녀오렴. 소영은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멀리서 장태영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비를 맞으며 소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 장태영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장태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아. 소영은 우산을 장태영 머리 위로 올렸어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장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아. 나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말 괜찮니? 한 잔만요. 약속은 못해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학금이랑 일자리. 아버지가 하신 거죠? 장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나섰니? 아니에요. 고마워요. 소영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22년의 시간이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안다. 저도 노력할게요. 용서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마. 장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커피라도 마실 수 있게만 해다오. 소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다, 소영아. 정말, 정말 고맙다. 2주 후, 소영, 현우, 장태영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 반찬 더 드실래요? 현우가 김치를 접시에 덜어줬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응?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시고. 그래, 알았어. 장태영은 딸의 걱정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색했어요. 대화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 앉아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장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맙다. 세 사람은 식당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장태영은 소영과 현우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장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정말 괜찮니? 네. 초라하지만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초라하다니.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장태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방문객으로. 소영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소영과 현우의 손길이 느껴졌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장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사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장태영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물을 따라줬고 소영이 반찬을 더 덜어줬어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그 한마디에 장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아, 괜찮으세요? 응, 그냥 너무 행복해서. 장태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22년 만에 너희랑 밥을 먹는구나. 소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아버지.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 천천히. 현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도망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응? 천천히 와도 되니까 도망가지만 마세요. 장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한다.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 평생 너희 곁에 있을게.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반지하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붉은 빛.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으로